지난 이야기 1945년 세계는 한순간에 변했다. 원자폭탄, 그 무시무시한 무기가 등장하면서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인류는 어떻게 핵무기를 손에 넣게 된 걸까? 1933년 히틀러가 독일의 권력을 장악하고 우라늄을 탐색하며 누구보다 먼저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 그로 인해 전 세계는 우려에 휩싸였고 유대인 과학자들의 탈출, 아인슈타인의 경고 편지, 그리고 맨해튼 프로젝트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히틀러의 등장만으로 미국도 핵무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치명적인 오판을 저지른 것이다. 그는 자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인재들을 내쫓았으며 전략적 판단에서도 실패를 거듭했다. 그렇게 독일은 결국 핵없는 패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다. 그들은 이미 실전 실험을 목전에 두었고 1945년 7월 16일 마침내 신의 불을 손에 넣게 되는데 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의 엘로모고도 인근 사막. 그날 인류는 마침내 신의 불을 훔쳐냅니다. 그 실험의 이름은 트리니티. 역사상 최초로 핵폭탄이 실제로 폭발한 순간이었죠. 이 실험에 사용된 원자폭탄의 이름은 더 가젯. 맨해튼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플루토늄을 핵심 원료로 삼은 실험용 원자폭탄이었습니다. 이 폭탄은 철탑 위에 설치되어 사막 한가운데 놓여 있었죠. 약 90명의 과학자와 군 관계자들이 실험 장소에서 멀찍이 떨어진 관측소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숨을 죽인 채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의 탄생을 지켜봤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필 사막이었을까요? 실험을 정확히 관측하려면 평평한 지형, 넓은 시야, 그리고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새벽의 정적을 깬 실험이 시작되었죠. TNT 약 2만 톤에 달하는 폭발의 위력에 태양보다도 더 밝은 성광이 밤하늘을 찢고 솟아올랐으며 붉은 불덩이가 피어올라 고유의 상징 버섯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요. 그리고 남은 자리엔 지름 360m, 깊이 7.5m에 달하는 초대형 구덩이만 남았습니다. 폭심지 반경 1.5km 안에 있던 모든 것은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죠. 모래는 순식간에 녹아 초록빛 유리질 트리니타이트로 변했고 인간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것들이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진 거예요. 생명은 물론 사물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땅이라 부를 수 없는 황폐한 침묵만이 남은 공간이 되었죠. 실험을 지켜본 과학자들은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한낮에 태양보다도 강한 빛이 쏟아졌다. 눈이 멀었다가 30초쯤 지나서야 시야가 돌아왔다. 당시 과학자들도 수치상으로는 그 위력을 예견하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광경은 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일례로 실험 직전에 과학자들이 선크림을 얼굴에 바르고 있었다는 일화가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의 기자는 이렇게 전했죠. 한밤중 내로라 하는 과학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선크림을 바르고 있었다. 정말 괴기스러운 풍경이었다. 이들은 방사능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여파가 현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던 거죠. 실제로 실험이 끝난 후 오펜하이머와 그로브스 장군은 폭심지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보호장비는커녕 신발 위에 달랑 종이덮개 하나만 얹고서요. 이는 그들 스스로 만든 결과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죠. 오펜하이머는 그 광경을 두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물론 이는 먼 훗날의 이야기로 당시에는 그저 하루라도 빨리 이 엄청난 위력을 실전에서도 목도하고 싶어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그들의 시선에 닿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용문달량의 나라 일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고 많은 나라들 중에 하필 일본이었을까요? 이는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제국주의적 야욕을 펼친 주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로의 군사 확장을 본격화했죠. 미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았어요. 1941년 미국은 일본의 자산을 동결하고 석유 수출을 전면 금지합니다. 당시 일본은 석유의 약 8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죠. 전쟁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가 석유에 달려 있었기에 이는 사실상 일본의 숨통을 쬐는 경제적 선전포고였던 셈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내건 제재 해제 조건도 항복에 가까웠습니다.
중국과 인도 차이나에서 완전히 철수하라. 그건 곧 이미 손에 넣은 제국주의적 이권을 포기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뜻이었죠. 이에 대해 일본 군부는 쉬이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물러서자니 존재가 흔들리고 나아가자니 전면전이 두렵고 일본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외교적 미궁에 빠진 겁니다. 결국 이들은 정면 돌파를 택해요.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기습 공격이 그것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하와이 진주만의 하늘은 수많은 전투기로 뒤덮여요. 그 순간 푸른 바다는 불바다로 뒤바뀌었습니다. 태평양 함대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고 미국의 자존심은 구겨졌으며 국내 여론은 극단적인 반일 감정으로 들끓게 되죠. 실제로 1944년 미국 국립여론조사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중의 13%가 일본인 전원의 집단 학살을 찬성했으며 미군 병사의 절반이 이에 동의했어요. 이로써 일본은 단순한 전쟁 상대를 넘어 미국인들에게 분노와 증오의 대상이 된 겁니다. 진주만 공습 직후 루스벨트 대통령은 단호하게 선언했죠. 1941년 12월 7일 그날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곧바로 제2차 세계대전에 전격 참전해요. 한편 일본은 다음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태평양 함대가 재건될 때까지는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이를 틈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를 침공하여 유전 확보에 나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과의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 두 국가의 전력 비교에 따르면 GDP는 1대 12로 유지, 보유한 군함 규모는 6배나 벌어지며 오히려 압도되었죠. 결국 둘리틀 공습을 시작으로 미드웨이 해전, 이오지마 전투, 도쿄 대공습까지 이어지는 미군의 공격에 일본은 점점 더 숨통이 막히게 됩니다. 특히 도쿄 대공습만으로 약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이후 60여 개의 도시가 잿더미로 변하고 말아요. 그럼에도 일본은 여전히 항복을 거부했죠. 이미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극한으로 몰릴수록 더욱 극단적인 전술을 선택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악명 높은 가미카제 특공대죠. 오키나와 전투 당시 수천 명의 일본 조종사들이 폭탄을 안고 미군 함정을 향해 자폭 공격을 하게 강요당했습니다. 그 중에는 겨우 10대 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심지어 소녀들의 손에는 날카롭게 깎은 죽창을 쥐어주고 학교 운동장에 모아 찌르기 훈련까지 시켰는데요. 그렇게 이들은 1억 총옥새를 구호로 내걸고서 일본 본토는 물론 식민지의 민중들까지 동원해 오로지 천황을 위한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사 전문가들은 본토에 상륙하면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습니다. 미국은 그들의 끝없는 저항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미 앞선 전투들에서 막대한 피를 흘리고도 여전히 항복하지 않는 그들의 집념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죠. 하지만 외눈박이 마을에는 두 눈 가진 사람이 비정상이라는 말처럼 미국 역시 이 비정상적인 전쟁을 끝내기 위해 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트리니티 실험의 성공 소식이 전해져요. 원자폭탄, 미국은 이 무기를 히틀러보다 먼저 손에 넣기 위해 개발해왔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핵이 완성됐을 무렵 히틀러는 이미 죽었고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도 항복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핵을 겨누기 위해 만들어졌던 원래의 적은 사라졌고 이제 남은 주축국은 단 하나, 일본뿐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게 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죠. 더 이상 무의미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수단이자 동시에 실전 투입의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일본의 최후 통첩을 날려요. 항복을 받아들이거나 핵과 함께 소멸되거나. 1945년 7월 26일 독일 포츠담, 연합군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미국의 트루먼, 영국의 처칠,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죠. 일본 정부는 이제 일본군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시 일본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을 맞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끝낼 마지막 경고, 바로 포츠담 선언이었죠. 일본은 이 경고를 단 한 단어로 되받아칩니다. 바로 묵살. 이는 곧 명백한 거절을 의미했죠. 군부는 이 선언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요. 최고 전쟁 지도 회의도 천황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체제, 천황, 그리고 자존심. 그들에게 전쟁의 종식보다 중요한 건 천황의 권위를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로써 미국은 결심합니다. 기다릴 이유도 명분도 모두 사라진 이 순간 핵폭탄 투하라는 선택은 이제 현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는 끝나 있었죠. 리틀보이와 팬맨, 두 개의 원자폭탄이 안전한 배송을 위해 먼저 티니안 섬으로 향해요.
태평양 한가운데 광과 사이판 사이에 위치한 작은 섬. 원래 이곳은 일본의 거점 비행장이었죠. 일본은 이 섬에 활주로를 놓고 군사기지로 활용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잘 닦인 활주로가 결국 미국의 폭격기를 위한 길이 되어버립니다. 이곳에서 타라 입구를 외치던 일본이 역으로 타라 출구를 맞이한 셈이죠. 작전 개시 바로 전날 밤 티니안 섬에서는 극비 브리핑이 열립니다. 조종사 폴티베츠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어요. 전쟁을 끝낼 무언가를 만든다는 생각에 우리는 정말 흥분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폭격기에 어머니 이름을 붙였죠. 에놀라 게이. 도시 하나를 지울 무기를 실은 비행기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존재의 이름이 새겨진 셈이에요. 미국은 투하를 앞두고 두 가지를 고민합니다. 하나는 어디에 떨어뜨릴 것인가, 다른 하나는 어떻게 떨어뜨릴 것인가였죠. 먼저 목표 도시부터 선정해야 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멀쩡한 도시여야 신무기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평평한 지형과 인구 밀집 지역, 그리고 기존 공습에서 제외된 곳. 그렇게 후보는 히로시마, 고쿠라, 나가사키로 압축돼요. 이들 모두 제조업이 밀집한 전략적 요충지로 조선소, 비행장, 군수공장 등이 위치해 있었죠. 하지만 어떤 도시를 목표로 할지는 비행 당시 기상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레이더가 아닌 육안으로 목표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두 번째 고민은 운반 방식이었어요. 길이 3m, 무게 4.3톤의 핵폭탄을 그대로 실었다가 이륙 도중 사고라도 나면 티니안 섬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게 뻔했습니다. 조립 여부는 모두의 목숨이 달린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결국 미국은 이륙 후 기내에서 폭탄을 조립하기로 결론 지었어요. 1945년 8월 6일 새벽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가 활주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드디어 조용히 이륙했죠. 전쟁은 종말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인류는 새로운 문턱을 넘고 있었어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다음 이야기, 일본 히로시마 상공.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도시를 비추는 순간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핵폭탄이 떨어졌다. 그날 히로시마 사람들은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아이들은 골목을 뛰놀고 주부들은 시장을 돌며 장을 받고 직장인들은 출근길을 서두르던 아침, 그 평범함이 단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도시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시간은 8시 15분에 멈췄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위로 쏟아진 검은 비, 보이지 않는 죽음, 방사능이 그들의 몸을 잠식해갔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 혹시 겪지 않아도 되었을 고통은 아니었을까? 전쟁도 정치도 이념도 몰랐던 사람들의 일상 위로 떨어진 한 발의 태양. 3편 죽음의 구름 아래서 펼쳐진 그날의 악몽. 5월 2일 저녁 6시에 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그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